네, 최근 저희 글로벌 라이브 구독자분들 역시도 매크로 이벤트에 관심들 정말 많으시죠. 오늘 저희 구독자분들 궁금증 모두 해결해 주실 스페셜 게스트분 모셨고요. 한국금융연수원 주현수 교수님 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네. 3프로 다른 코너 나오셔서 매크로 정리해 주신 거 보고 제가 너무 많이 도움 받았는데 저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예. 글로벌 라이브가 최근에 뭐 금리 인상이다 또 여러 가지 영국발 이벤트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게 글로벌 증시다 보니까 저희 네. 구독자분들도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오늘 궁금한 부분 좀 속속들이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아마 시장에 제일 많이 관심 가지는 게 결국 자이언트 스텝이 11월에 실현되는가 그게 일단 1차적인 관심인 것 같고 과연 네네. 12월까지 금리 인상 스케줄이 75bp 두 번이냐 뭐 75 한 번에 50bp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금리 인상 경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금리 인상 경로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던 게 그 점도표가 나왔을 때죠. 점도표가 나왔을 때 4.375를 찍으면서 이 이야기는 11월에 75bp 죄송합니다. 그리고 12월에 50bp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FOMC 위원들이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반증이었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9월 자료가 CPI가 나오면서 이게 8.2에 코어 CPI 6.6이 찍혔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코어 CPI 쪽의 사람들이 좀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뭐냐면은 그 주거비 부분의 상승이 크게 보였다라는 점이죠. 이게 대충 그 YY 기준에서 한 6.6% 정도였고 이거 이외에도 뭐 의료비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 즉 다시 말해서 전반적인 사회 부분으로 인플레이션이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문제였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CME의 패드와치에서 이제 보통 선물을 가지고 확률로 이제 표현하는 식으로 보통 많이 역산을 하는데 11월은 지금 75bp 인상 전망이 95.9%예요. 네. 그러니까 거의 확실하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건 이거죠. 12월에 75bp 인상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확률이 64.3%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9월에 FOMC에서 점도표를 찍었는데 시장에서는 그보다 높게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블라드가 한마디 던졌었죠. 이런 데이터를 보고 있으면은 12월에 75bp를 자기는 올릴 것 같다. 물론 더 봐야 되겠지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요. 사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는 상태다라고 자인을 하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더 의문이 드는 부분이 네. 사실 연준은 CPI 지표를 보고 그 정책 경로를 결정하겠다는 공언을 이미 한 상황이지만 실제로 월가의 제레미 시겔이나 시장의 투자업계에 있는 분들은 사실 렌트비 같은 주택 관련 지표들이 어느 정도 후행하고 있는데 거기를 너무 반영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서 약간의 시장의 해석에 대한 여지를 좀 약간 논란의 거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실제로 뭐 5월부터 주택 경기가 꺾였는데 CPI 지표상으로 렌트비가 계속 올라간 걸로 나오다 보니까 실물 지표와 그 CPI 발표가 온도 차이가 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과연 연준이 그런 것들을 좀 상황을 좀 감안할지 아니면 담백하게 숫자만 볼지에 따라 약간 해석이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이 논의의 주된 포인트는 뭐냐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주거비라든지 뭐 교통, 의료비 등등등이 기본적으로 CPI에 비해서 후행을 한다. 그런데 이게 후행하는 애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CPI가 더 높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도대체 뭐 무슨 그 사고냐 이제 이런 식의 논의가 진행이 됐었던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후행되는 지표들이 맞아요. 후행되는 지표들이 맞는데 얘네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퍼시스턴트하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한번 올라가면 꾸준히 유지가 되는 그런 성격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얘네들이 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 확신이 됐고 이거 급격하게 떨어지는 일 쉽지 않겠구나. 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네. 단순히 얘가 후행 지표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프레디맥에서 그 30년 만기 FRM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얘가 지금 6.92까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주거비가
쉽게 떨어질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서 그 의견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11월뿐만 아니라 12월에 자이언트 스텝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경계감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럼 시장은 다시 본질적으로 조금 돌아가서 결국 연준이 인플레어 쌓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이렇게 격렬하게 하고 있음에도 네. CPI는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거라는 의미를 본질적으로 가지는 것 같거든요. 그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이 모든 걸 다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쪽이긴 합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그동안에 유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CPI를 얘기를 할 때 전년 동월 대비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유가를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은 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더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폴 자료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4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브렌트를 95불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숫자가 이른데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전년 동월 대비로 얼마나 올랐니? 라고 물으면 35% 이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1분기도 마찬가지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25일 날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때까지는 베이스라인 이펙트가 뭐 다 필요 없고 일단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더 문제가 심각해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대표적으로 헨리헙 내추럴 가스 프라이스라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전망치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은 4분기 말에 9.5달러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그냥 YOY로 간단히 얘기하면 100%예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냐라는 거죠. 이게 전쟁에 의한 그 외부 요소의 충격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거를 막아주기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연준의 입장은 뭐냐? 그래도 막아야 해. 왜? 인플레이션은 너무 위험하니까. 그럼 어떻게 막지? 금리를 올리자. 즉 돈을 회수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방지하죠? 경기를 위축시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공급이나 수요 측면에서의 충격을 줘가지고 이거를 떨어뜨리는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석유 더 이상 많이 필요하지 않아, 천연가스 더 많이 필요하지 않아, 이게 효과가 나려면 일단 겨울은 지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실물 경기에 급격한 위축이 나타나는 거고 그게 사실은 저희가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올리다가 이게 경기 침체니? 크라이시스니?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까지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까지 축소시키지 않고서는 사실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2020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았죠.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커버를 했냐면은 직접적으로 가정에다가 그러니까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돈을 못 벌고 레이오프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접 돈을 보조를 해줬죠. 보조금 형태로 지급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임금이 약 전년 동월 대비 8% 정도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때 이후로 미국의 임금 시간당 임금을 보시면은 4%에서 5%대의 꾸준한 인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거의 2년 가까이 임금이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무슨 문제가 나타나느냐? 물론 이제 미국의 저축률이라는 게 뭐 상당히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임금이 이런 식으로 올랐고 그동안은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저축으로 자산이 늘어났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아무래도 금융시장의 화랑이라든가 이런 부분 회복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넷 웰스는 전체적으로 좋아졌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를 보면 리테일 세일즈가 그렇게 크게 둔화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 자료도 그냥 플랫하게 나타났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예. 인플레이션을 막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두려운데요? 진짜 두려운 얘기입니다. 걱정이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영국이 지금 했던 감세 정책이 얼마나 엉뚱한 거였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영국의 정책은 이제 두 가지 점에서 큰 문제가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왜 하필 지금이라는 측면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뇌관을 건드렸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 간단히 얘기해서 그냥 미니 버젯 만들고 즉 다시 말해 세수를 급격하게 축소시키고 지출은 그대로 할 거야 아니 더 쓸 거야라는 예. 식이 돼 버렸죠. 예.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 2022년 지금 전망치를 보면은 경상수지 적자가 마이너스 5%고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5%대 GDP 대비해서 그 다음에 재정 수지가 약 마이너스 4.5% 정도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니 버짓을 하면은 이게 대략적으로 재정 적자가 마이너스 12.3% 정도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고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된다라는 거는 국채의 가격이 떨어지겠네, 수익률 올라가겠네, 그렇죠. 까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영란은행 입장에서는 QT를 해야 되니까 국채를 시장에다 내다 팔 거야라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주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정부에서 국채를 더 팔겠다고 가격이 올라가죠. 거기에다 금융시장에서 펜션 쪽에서 유감스럽게도 LDI를 통해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었고 특히나 그렇죠. 국채 중심의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마진콜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급격하게 가격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국채 시장에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 가장 웃기는 점은 뭐였냐면은 사실 국채 시장은 그럴 수도 있다 싶었어요. 금리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영란은행이 일단 됐고 우리가 살게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650억 파운드를 이제 계속해서 매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가장 웃겼던 거는 뭐냐면은 영국에서 영국 국채의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인지를 하기에는 저쪽 국채 금리가 올라가네. 그러면은 외국에서 영국에 가서 그 국채를 사겠죠. 그렇게 되려면은 미국에서 달러를 들고 가가지고 달러를 파운드로 즉 환전을 해가지고 그 파운드를 가지고 사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파운드의 가치는 사실 올라가야 됐어요. 이게 먼델 플레밍이 얘기하는 기본적으로 오픈 이코노미에서 경제가 돌아가는 방식이었던 거죠. 특히나 선진국, 특히나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국가의 경우, 즉 다시 말해서 자국 통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등등등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자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였는데 폭락해 버렸죠. 그렇죠. 그럼 언제 폭락을 할까요? 얘네 망할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폭락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겪어봐서 알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98년이죠. 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영국을 파운드화를 EM 보듯이 보고 있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증거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IMF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사실 다른 국가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하지 않는 패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세게 비판을 했었죠. 레리 서머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력한 말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결국은 그 영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얘기들이 금융시장을 지난주와 지난주 내내 괴롭혔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행히 또 파운드와 약세가 약간은 진정된 모습이 나왔는데 네네.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굉장히 리스크한 뇌관이 되고 있는지 현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란은행이 그 국채 매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는 되고 있어요. 다만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점은 뭐냐면은 11월 1일부터 QT를 시작을 합니다. 영란은행이 네. 어느 정도 할지 아직 발표된 숫자는 없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국채를 내다 판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거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우선 봐야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제레미 헌트가 새로 이제 재무장관으로 취임을 하면서 전부 다 미니 버젯을 아예 폐지시켜 버리는 수준까지 해버렸죠. 예. 가장 문제가 됐던 법인세 인하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최대 소득세율 같은 부분 다 이제 처리를 해버리고 굉장히 많이 돌려놨어요. 그리고 나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수지 적자 문제가 있어요. 마이너스 4.5%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거기다 경상수지 GDP가 마이너스 5%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 얼마나 돌릴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추가적으로 어떻게 더 줄일 건데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영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을 조심해서 좀 봐야 될 겁니다. 하지만 헌트가 이제 새로 취임하고 나서 나타나는 것들은 시장에 이제 좀 안정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영국을 EM 보듯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파운드화가 그렇게 움직인 거는
저렇게 하니 그렇지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거의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난 게 시장에서 굉장히 센서티브하게 변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CDS들이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해요. 우리가 국제 금리를 보고 있지만 사실 영국 같은 경우나 뭐 한국도 요즘에는 비슷합니다만 한국의 CDS를 보는 경우가 그렇게 없죠. 뭐 아우련이 알아서 낮겠지라고 하고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50bp까지 급격하게 올라가 버리고 그다음에 다른 국가들도 그에 따라서 올라가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신용 위험에 노출이 된다라는 시그널이 시장에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위험한 애들 어딨니? 어디 한번 볼까가 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그리스, 브라질 이런 국가들 이미 저 멀리 가 있는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터키라든지 이런 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 마지나란 위치에 있는 국가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 영국의 상황이 더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보시면은 영국 쪽은 안정이 된 것 같은데 CDS 금리들은 거의 CDS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어요.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을 요즘 위험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네요.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참 그 감회가 남다른 게 예전에 어떻게 보면 선진 시장을 대표한 유럽 내에서 뭐 영국과 독일 같은 국가들이 영국 그 유럽 내에서 사실 경제로서 가장 강한 국가들이었는데 그게 사실 뭐 거의 이머징 마켓 수준의 통화 대접을 받는다는 게 온도 차이가 너무 극심하긴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ERM에서 그 탈퇴할 때 문제가 첫 번째로 있었죠. 그 조지 소로스가 이제 스페큘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파운드화를 붕괴시킨 그런 전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로존 탈퇴에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융시장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 브렉시트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영국에 포진하고 있었던 주요 IB들의 유럽 쪽 본부들이 전부 다 이제 독일이나 즉 메인랜드 쪽으로 그 유럽 대륙 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가지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오늘자로 그 CPI 나왔는데 영국 같은 경우 10.1%입니다. 네, 충격적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유로존이 지금 9.9% 나왔죠. 네. 시장에서는 10%안 넘은 게 어디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얘네들은 문제가 뭐냐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삐끗한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참 어렵네요. 근데 어쨌거나 영국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국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장이 되게 안 좋은데 이런 걸 보는 연준의 심정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요? 뭐 여러 번 강조해서 네, 이야기를 네. 하고 있죠. 네. 누군가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거는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예, 그렇죠. 그러나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올해 연초로 돌아가서 그 연준 위원들 그 발표한 자료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인플레이션이 왜 나쁜가? 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거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 그래서 경기가 나빠져. 경기가 나빠지면 실업이 올라갈 거야. 실업자는 보통 낮은 저임금 쪽에서부터 실업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고통을 많이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런데 연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게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실업을 당하든 말든 상관없이 저소득층은 다 고생을 한다라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대체제가 없으니까요. 즉 다시 말해서 더 싼 걸로 옮겨가서 먹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더 싼 렌트를 구해갈 수 있다라거나 이런 기회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연준 위원들이 실제로 스피치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연준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가장 안 좋은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고통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다른 국가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부분을 그쪽에서 모르는 게 아니고 모니터링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영국 같은 사태 딱 보시면 그 다음날 바로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계속 열심히 보고는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야. 일단 인플레이션 잡아놓고 다시 생각할 거야 라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연준 그 채권 시장에서 이제 보통 채권 시장이나 아니면 FX 시장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 중앙은행하고 싸우지 마라. 그렇죠. 라는 싸우지 이야기 말아요. 많이 하죠. 경제 쪽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심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중앙은행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문제다라고 생각한 입장에서는 그렇죠. 미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맨데이트는 두 개죠. 완전 고용하고 인플레이션. 완전 고용 지금 실업률 3.5%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고용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다만 이제 신경 쓰는 거는 이거를 어디까지 얘네들이 버텨줄 수 있을까 정도는 고민을 하겠죠. 내지는 조금 더 그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 이게 좀 빨리 풀려야 실업률 3.5에서 FOMC 점도표에서 나온 대로 한 4.4% 정도까지 가면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경기가 좀 둔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라고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하시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고민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민하는 거는 그 정도는 있을 거예요. 우리 너무 급하게 달려가는 거 아닐까? 이게 나중에 한꺼번에 영향이 와서 리세션이 너무 심하게 오는 거 아닐까? 지금 그런 고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시장에선 사실 아무래도 참여자로선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좀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시장에 자꾸 낙관론을 찾다 보니까 뭐 시장이 이 정도 조정받았으면 충분히 고통스러웠으니까 연준이 이젠 좀 봐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약간 있지만 사실 연준의 입장은 그거와는 온도차가 좀 있다. 가야 될 길을 가고 있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약간 이 정도겠네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그 금융시장이 경색되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2008년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금융시장이 먼저 붕괴를 했죠. 그래가지고 단기자금 시장들, CP 시장이라든지 레포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리퀴디티 크런치가 발생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자금 운용이 안 됐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준이 스왑을 이용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 미케니컬 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금을 직접적으로 공급해줬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 달러화 유동성 문제를 언급하는 곳은 아직까지는 없죠. 네. 물론 일부 유럽 쪽에서 IB들에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별개의 이야기인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제적으로 미국이 달러화를 계속해서 시장에서 공급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고민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도 되는 거죠. 저는 이번에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게 영국에서 그 펜션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미국계 IB들이 바로 그 자산을 디스카운트해서 인수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왔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시장은 반응할 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고민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무서운 얘기네요. 무서운 얘기네요. 네. 예.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좋은 얘기 아니죠. 네. 그러면 다음 주에 해서 그 지금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하고 네네. BOA 회장하고 뭔가 다른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쪽은 약간 부정적인 것, 한쪽은 좋은 쪽인데 저는 BOA 편을 두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은 어느 쪽에 좀 편을 드십니까? 저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BOA가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나와가지고 실적이 괜찮았죠. 이번에 좀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은 3분기 실적 이야기를 할 때 IB들이 퍼포먼스가 괜찮은 걸로 나오죠. 저는 뭐 정확하게 숫자는 모릅니다만.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거는 은행 입장에서는 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게 남는다라는 건데 프로핏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아직 경기는 안 거꾸라졌어요. 그럼 NPL은 안 올라가겠죠. 은행 입장에서는 제일 좋을 때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유동성이 계속해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게 장기적으로 그 프로핏 레벨은 낮아지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서프라이즈가 낮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 BOE에서 이야기를 한 거는 뭐였냐면 저도 지금 흥미로워서 여기다 그 간단하게 정리를 해왔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지금 우리 고객들의 신용카드 결제액이나 아니면 예금 잔고나 연체율들이 안정적이다. 맞아요. 예. 즉 다시 말해서 아직 쓸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거를 저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리테일 세일즈 좋아요죠. 네. 그건 현재 상황이죠. 나중에 어떻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조금 뭐 아직 그래서 미국 경제가 낙관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금리를 올리느냐? 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을 거냐? 실물 경기를 둔화시키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BOA에서 얘기를 한 거는 지금 우리 소비자들은 괜찮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올해 연말에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뭐 이런 이야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BOA의 얘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상황이 괜찮다.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소비자들의 익스펜디처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둔화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점을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이야기죠. 다행스러운 점은 1분기, 2분기 마이너스 GDP였는데 3분기를 보아하니 지금 당장 이거를 리세션이라고 얘기하진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런데 6개월에서 9개월 이후에는 틀림없이 리세션이다. 그러니까 그거 대비해라. 계속해서 지금 FRB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사실은 동일한 스탠스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6개월 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BOA는 지금 상황 괜찮아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러면 MBER에서 네. 혹시 내년도 경기 침체 선언은 가능할 거로 보십니까? 일단 지금 3분기 자료가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 3분기 GDP 나우캐스팅 같은 경우는 지금 마지막에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2%대 중반으로 올라섰단 말이죠. 그리고 9월에 산업 생산이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정도면은 3분기 마이너스 기대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경기 침체를 선언하는 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 결정적으로 고용 지표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네네. 그러니까 실업률이 3.5%인데 경기 침체야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혼란스러워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JP 모건 이야기를 할 때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이야기를 했던 맞습니다. 게 사실은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라는 거죠. 걱정하고 있는 거는 올해가 아니고 내년 상반기 뭐 2분기 이 정도 이때쯤 되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MBR 얘기는 지금까지는 조금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약간 센티멘탈한 질문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경기 침체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 뭐 미국의 정치 수장으로서 침체가 아주 슬라이트하게 약하게 올 거라는 이야기를 좀 자신 있게 하는 분위기인데 네. 지금 연준의 정책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그 행정부와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중앙은행과 대통령 간에. 네, 좋은 질문이죠. 행정부와 중앙은행은 일단 독립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그동안 우리가 조금 혼란스러웠던 부분은 뭐냐면은 위기가 너무 많았어요. 네. 코로나도 그랬고 그 이전에 2008년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도 그랬고 2012년에 유로존의 문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정책적인 공조가 필요를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행정부 쪽, 즉 트레저리 쪽과 센트럴 뱅크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죠. 네. 사실은 그래야 될 이유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RB의 주요 타겟은 두 개잖아요. 만정 고용과 인플레이션.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조금 뭐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파월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 그 누구를 존경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볼커잖아요. 네. 볼커가 뭘 했었죠? 그냥 레이건 시대 때 올려버렸었죠. 다른 게 다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야 할 길을 고집스럽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죠. 봐야겠네요. 다만 이제 포인트는 그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중간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11월 2일 날 FOMC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뭐 그게 뭐? 그거 내가 신경 써야 되니라는 약간 그런 분위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봤을 때 바이든이 하는 이야기는 바이든 측의 이야기고 중앙은행의 움직임은 중앙은행의 움직임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정책의 방향성이 일관되게 간다는 거에 약간의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데 약간의 희망에 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폴 볼커 시대의 경우에는 폴 볼커가 금리를 많이 올리고 인플레가 잡힌 지표를 확인하고도 폴 볼커의 경우 거의 2년 이상을 정책 금리를 밀고 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벌써 시장에서는 연준의 그 피벗에 대한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아직 인플레가 올라가고 있는데도. 네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연준 정책의 피벗,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뭐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될 만한 시기를 대략 언제 정도로 보고 계신 건가요? 그냥 생각하지 마시죠. 네,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일단 클리브랜드 페드의 메스터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내년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물론 이제 본인의 의견이지만 2023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년 초에 금리 인하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서베이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였는데 경제학자들 미국에 있는 경제학자들이 한 68% 정도는 2024년까지 금리 인하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4년까지도요? 네. 네, 그리고 아까 CME 점도표 CME에서 패드와치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얘네는 도대체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보면은 얘네들이 그 이제 물론 이제 미디안 값을 기준으로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봤는데 금리가 인하될 거다라는 게 가장 많은 포인트가 2023년 11월이에요. 그것도 4.75에서 4.5로 떨어지는 정도에.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상황에서 오늘 계속 좀 죄송스러운 말씀만 드리는데 객관적인 의견을 주시는 예, 거죠. 그러니까 피벗에 대한 이야기라는 건 빨라도 너무 빨랐어요, 사실. 네. 시장의 기대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그 뭐 어렵죠 항상 그런 어려운 거는 알겠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는 좀 너무 빨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이제 경기도 어느 정도 많이 식어야 될 거고 인플레이션도 많이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인플레이션을 PCE 디플레이터로 본단 말이에요. 얘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숫자가 6.2%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점도표를 보면은 2023년 4분기에 2.8%가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2.8%면은 타겟보다 높아요. 이게 문제다라는 거죠. 타겟보다 높은데 그때 금리를 떨어뜨린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얘기가 나오는 거죠. 파월이 뭐라고 언급을 했냐 하면은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매우 확신하기 전에는 금리 인하를 고려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인터뷰 과정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 제 순진한 질문은 이거죠. 2.8% 가면은 2%에 간다고 매우 확신할 수 있나요? 애매하죠. 네, 애매하죠. 네네. 근데 이 애매한 숫자가 2023년 4분기 숫자란 말입니다. 네. 그럼 그때까지는 피벗 같은 거 생각 안 하는 게 더 속 시원하지 않을까요? 그거 하나의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삭제하겠습니다. 갑자기 좀 긴장이 많이 되네요. 네, 긴장. 아, 제 목소리 참. 떨리고 있나요, 부사장님? 떨립니다. 옆에 지금 몸이 떨리고 있어갖고 네. 어쩔 수 없죠 뭐. 네. 그래서 객관적인 의견도 중요하니까요. 네. 사실 뭐 시장이 요즘 많이 어려운 시기고 또 이 매크로 지표나 매크로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점점 저희도 시장에서 적응해 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이런 좀 어려운 시기에 교수님께서 그래도 투자자들에게 좀 조언해 주신다면 마지막 메시지는 좀 어떤 게 될까요, 교수님? 일단 그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경제 지표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여러분들 경제 지표를 보고 이게 9.9%야? 우와 높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합리적인 시장이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지표들은 거의 다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경제 지표를 우리가 왜 보냐 하면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차이가 났을 때 그거를 반영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죠. 어떤 의미로 보면 시장이 앞서가고 경제 지표는 약간 후행적이다라는 거예요. 즉 흐름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둔화되는지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즉 금융시장의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인지 더 괜찮은 수준인지
정도를 이해하는데 경제 지표를 보시는 게 중요한 거고, 특히나 사이클의 변곡점에 있어서는 경제 지표들은 많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표가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뭐 경제 정책을 운영하는 그런 지표들은 뭐 일단 열심히 보셔야 되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경제 지표들은 조금 텀을 두면서 그 뭐라고 할까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 이런 쪽으로 오히려 생각을 해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뭐 사실 최근에 금리 정책이나 이런 매크로 지표들이 시장에 워낙 중대한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저도 사실 뭐 증권맨으로 시장에 10년 이상 주식시장 참여하지만 정책 의사결정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보고 있는 시기를 저도 처음 겪는 것 같거든요. 네, 어려운 시기 교수님 나눠주신 말씀에 너무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교수님. 네. 네. 다음에 기회 되거나 또 중요한 국면 되면 또 한 번 더 청하겠습니다. 예. 네, 너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주연수 교수님과 오늘 매크로 관련 또 연준의 정책 방향성 관련 깊은 이야기 조금 나눠봤고요. 뭐 어느새 거의 40분 가까운 시간 지났습니다. 워낙 그 매크로 지표가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깊은 얘기를 조금 나눴던 것 같고요. 저희도 오늘 시간 통해서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저희 3부 부사장님과 함께 개장 시황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집주 근접의 레벨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서울의 중요한 회사들은 광화문에 많은데 여의도 거주자들 중에 제일 선호하는 자리가 반포예요. 네트워크가 강남이 제일 좋아요. 인생에서 계속 바뀝니다. 적어도 저는 한 6년에서 8년에 한 번씩은 결론을 내야 될 게 인생에 따라서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아이를 낳냐 안 낳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겠죠. 부동산 입지의 변천사를 한눈에 살피는 대한민국 부동산 부의 역사.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세요.